이 짬뽕은 마치 예술이야. 뉴욕의 유명한 레스토랑 컨설턴트였던 한 남자가 우연히 한국에서 짬뽕을 맛본 뒤 자신의 인생을 바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원래 중국식 해물탕과는 완전히 다른 깊고 얼큰한 국물 맛에 충격을 받은 그는 즉흥적으로 한국에 남아 직접 조리법을 배우고 뉴욕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K짬뽕을 미국에 알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낯선 빨간 국물에 당황했던 미국인들. 하지만 한번 맛본 사람들은 중독적인 감칠맛에 빠졌고 그의 푸드트럭은 대박이 났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며 뉴욕 전역의 매장을 확장할 기회까지 얻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논란이 터집니다. 짬뽕의 원조는 중국이다. 중국계 레스토랑이 그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심지어 매운 음식이 건강에 해롭다는 논란까지 퍼지며 사업이 위기에 처합니다.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K짬뽕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리, 뉴욕에서 레스토랑 컨설팅을 해온 사람입니다. 요식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경험해봤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태국 하지만 한국 음식. 솔직히 말해 큰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살짝 편견이 있었죠. 사실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한 건 몇 년 전 뉴욕에서였습니다. 한 식당에 초대받아 갔는데 테이블 위에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하나를 떠먹는 순간, 아, 이건 좀 아닌데 된장찌개였습니다. 걸쭉한 갈색 국물에서 강한 발효 향이 올라왔고 한 입 먹자마자 짠맛과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찡그렸고 같이 있던 한국인 친구가 맛있지? 라며 웃었지만 솔직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게다가 깍두기를 한 입 빼어 물었는데 너무 시큼하고 톡 쏘는 맛이 났어요. 저는 당황했고 한국 친구는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라며 웃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한국 음식은 내 입맛에 안 맞는구나. 그 뒤로 저는 한국 음식을 기피하게 됐어요. 몇 번 더 시도해봤지만 고기나 바비큐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국 요리가 제게는 너무 강렬하고 발효된 특유의 맛이 부담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한국 출장 중에도 한국 음식을 적극적으로 찾아 먹지 않았어요. 가급적 서양식 요리를 먹거나 중식당에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곤 했죠. 그런데 그날 우연히 짬뽕을 먹게 된 겁니다. 출장 일정이 바빠 식사할 시간이 부족했던 어느 날 한국인 동료가 근처에서 짬뽕 한 그릇 먹고 가자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또 한국 음식인가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면 요리를 좋아했던 터라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자는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작은 동네 식당이었어요. 허름한 간판, 오래된 테이블. 하지만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강렬한 향신료와 해물의 깊은 향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짬뽕이 나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국물이 새빨갛다. 이거 엄청 매운 거 아냐? 저는 약간 긴장하며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국물이 아니야. 이건 마치 예술이야. 국물에서 느껴지는 진한 해산물의 풍미, 불맛, 그리고 매운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입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짠맛이 과하지 않고 발효된 특유의 향도 없었어요. 한 숟갈, 두 숟갈 더는 멈출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 먹던 피자, 파스타, 햄버거와는 차원이 다른 강렬한 맛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미쳤다. 옆에 있던 한국인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죠? 이게 한국식 짬뽕이에요. 순간 사원머리에 최적화되어 있던 저는 이 음식은 미국에서도 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 미국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제 생각을 듣던 한국인 동료는 웃으며 말했어요. 뉴욕에서도 중국식 짬뽕 많이 팔잖아. 그거랑 다를 게 뭐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짬뽕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식 짬뽕과는 분명 달랐어요. 뉴욕에서 먹던 중국식 짬뽕은 주로 맑은 해물탕 느낌이었어요. 기름지고 간장이 베이스라서 무거운 맛이 강했죠. 하지만 한국식 짬뽕은 강렬한 불맛과 얼큰한 국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한국의 매운맛은 단순히 혀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감칠맛과 어우러져 깊은 여운을 남겼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바빠졌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걸 만들 수 있느냐였습니다. 저는 출장 일정을 마친 후 뉴욕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즉흥적으로 한국에 더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동료들에게는 좀 더 음식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 라고 둘러댔지만 사실 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짬뽕을 만드는 법을 직접 배우자. 저는 평소에도 즉흥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고민 없이 바로 행동으로 옮겼죠.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짬뽕은 그냥 레시피만 배운다고 되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 배울 것이냐는 거였죠. 한국에서 요리를 배운 적도 없고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인터넷을 뒤져봐도 체계적으로 짬뽕을 가르치는 곳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유튜브 영상 몇 개를 보긴 했지만 동영상만 보고는 절대 따라 할 수 없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고민 끝에 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짬뽕을 잘 만드는 가게를 찾아가 직접 부탁하자.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한국의 짬뽕 맛집들을 인터넷으로 조사했고 직접 찾아가서 먹어보며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인천의 한 유명한 중식당이었습니다. 웍에서 불길이 확 올라오며 국물을 졸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어요. 요리 과정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걸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조심스럽게 주방장을 찾아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실례지만 제가 이 짬뽕을 배우고 싶어서 그런데 혹시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주방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사 바빠서 안 돼요. 그 한마디가 마치 철벽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레스토랑 컨설팅을 해왔고 정말 진지하게 배우고 싶습니다. 돈을 내고라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자 주방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미안한데 다른 데 알아보세요.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서울에 있는 한 노포 중식당이었습니다. 수십 년 된 이 가게는 짬뽕 하나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고 이곳만의 비법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또다시 음식을 먹고 나서 이번엔 더욱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뉴욕에서 짬뽕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혹시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번엔 사장님이 한참 저를 쳐다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외국인이 짬뽕 배워서 뭐 하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순간 멍해졌어요. 그냥 돈 벌려고요. 라고 하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았고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요. 라고 하면 너무 거창해 보일 것 같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짬뽕을 처음 먹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욕에는 이런 맛이 없어요. 이걸 미국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입맛에 맞을까? 맞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배워야 해요. 그 순간 사장님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요리 학원이 아니야. 미안하지만 다른 데 가봐. 또 거절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3군데, 4군데씩 찾아다니며 부탁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지만 거절이 반복되면서 점점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문을 두드릴 때마다 튕겨나오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뉴욕으로 돌아가서 그냥 유튜브 영상과 레시피만 참고해 독학할까? 아니면 한국에 좀 더 머물며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망설이던 그때 저는 부산의 한 작은 중식당에서 운명적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오래된 중식당. 허름한 간판과 낡은 테이블, 주방에서는 쉴 새 없이 웍을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짬뽕을 시켜놓고 요리하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웍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국물이 졸아들고 셰프의 손놀림이 예술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너무 집중해서 봤던 걸까요? 주방장이 저를 보더니 묻더군요. 왜 그렇게 쳐다봐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번에는 돌려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레스토랑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짬뽕을 처음 먹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걸 뉴욕에서 사업화하고 싶은데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주방장은 흥미롭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뜯어보더니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칼질은 할 줄 알아?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뉴욕에서 컨설팅을 했지만 직접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본적인 건 할 줄 압니다. 주방장은 한숨을 쉬더니 저에게 양파 몇 개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럼 일단 가서 채 썰어봐. 저는 그 자리에서 양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빠르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신중하게 썰었어요. 주방장은 한참 저를 지켜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저는 부산의 작은 중국집에서 짬뽕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훨씬 힘든 과정이 될 거라는 걸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주방장은 저를 받아주긴 했지만 처음부터 짬뽕을 가르쳐준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기본부터 배워야지. 처음부터 웍 잡을 생각은 하지도 말고 저는 들뜬 마음으로 주방에 들어섰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첫날 맡은 일은 오직 양파 썰기였습니다. 그냥 몇 개 써는 게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수백 개의 양파를 썰어야 했습니다. 양파를 자르다 보니 손끝이 얼얼했고 눈은 따갑고 눈물이 계속 났어요. 나중에는 손가락이 저릴 정도로 아팠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일이 맞나? 하지만 주방장은 저를 가만히 지켜보면서도 절대 봐주지 않았습니다. 요리를 배우려면 기본이 제일 중요해. 양파도 제대로 못 써는 사람이 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짬뽕을 배우려면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양파만 썰고 마늘만 다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엔 숙주를 다듬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숙주는 겉보기엔 간단해 보였지만 상한 부분을 골라내는 일이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그걸 몇 시간 동안 반복하다 보면 손끝이 아려왔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나?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지만 주방장은 여전히 저를 웍 앞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주방에서 허드레쉬를 하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다음으로 맡은 일은 조개 해감하기였습니다. 짬뽕 국물의 감칠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죠. 조개를 제대로 씻고 해감을 하지 않으면 흙냄새가 나고 국물 맛이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개 손질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금물에 담가두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손으로 하나하나 문질러야 했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몇 개를 대충 씻었는데 주방장이 바로 눈치를 채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봐, 그렇게 하면 국물 다 버려. 다시 해. 그날 저는 몇 시간 동안 조개만 씻었습니다. 손끝이 짜릿하고 따가웠지만 묵묵히 버텼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면을 삶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슬슬 국물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내심 기대했지만 주방장은 여전히 저에게 웍을 잡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웍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주방장과 달리 저는 뒤에서 재료를 손질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3주가 지나자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짬뽕이 그냥 매운 국물이 아니었구나. 국물의 깊은 맛을 위해 해산물과 돼지고기가 어떤 비율로 들어가는지, 불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 얼마나 강한 화력이 필요한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감각적으로 익혀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슬슬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내심 기대했지만 주방장은 여전히 저에게 웍을 잡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많았어요. 주방은 정신없이 돌아갔고 주방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연신 웍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주방장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웍 잡아볼래? 제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요? 안 해볼 거야? 그럼 말고. 주방장이 웍을 다시 들려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웍을 잡았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웍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한 손으로 쉽게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기름 둘러. 빨리 움직여. 저는 허둥지둥하며 기름을 둘렀고 주방장은 바로 다진 마늘과 고기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불 올려. 더 세게. 웍 안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긴장했어요. 그때 주방장이 소리쳤습니다. 불만 낼 준비해. 저는 당황한 채로 웍을 흔들려 했지만 웍은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게가 너무 무겁고 손목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돼. 다시. 결국 첫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불맛이 나기 전에 재료가 타버렸어요. 역시 처음엔 안 되지. 주방장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근데 넌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다시 해보자.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웍을 잡고 짬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죠. 처음으로 웍을 잡고 나니 마치 전쟁터에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웍은 제 맘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손목이 끊어질 듯 아팠어요. 아무리 힘을 줘도 제대로 흔들리지 않았고 기름이 튀어 팔이 따끔거렸습니다. 주방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긴장감은 극에 달했죠. 자, 다시 해봐. 처음엔 주방장이 소리칠 때마다 움찔했지만 점점 정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불을 세게 올린다고 불맛이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불이 강하면 그냥 타는 거야. 온도를 잘 맞춰야 해. 손목 힘으로 웍을 돌리는 게 아니라 몸 전체로 밀어야지. 하나하나 지적을 받으며 다시 해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국물이 너무 졸아들거나 면이 제대로 익지 않거나 불맛이 나기는커녕 마늘이 타버렸습니다. 주방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가 손님들한테 내놓지도 못하겠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짬뽕을 배운다는 기대감으로 버텨왔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실수에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짬뽕을 만드는 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웍질 하나를 익히려면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해야 했어요. 과연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제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완전히 실패한 후 저는 매일 훈련을 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주방에 남아서 웍을 돌리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엔 손목이 뻐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불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불맛이 난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죠? 어느 날 저는 주방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방장은 웍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불맛은 그냥 태우는 게 아니야. 재료가 순간적으로 불과 만나서 그 향이 국물에 스며드는 거지. 강한 불로 단번에 볶아내면서 재료가 타지 않도록 조절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다시 해봤지만 이번엔 너무 빨리 불을 올려서 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짜 어렵네. 웍을 잡고 있던 손이 저릿하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매일 새벽까지 남아서 연습했습니다. 웍을 휘두르다 보면 근육이 뭉쳐서 손목이 아팠고 팔이 뻐근했어요. 몇 번이고 실패했지만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거 좀 괜찮은데? 국물을 졸이는 속도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했고 불향이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뭔가 감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짬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맛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물은 그냥 매운 게 아니야. 깊은 맛이 나야 해. 주방장이 강조한 말이었습니다. 짬뽕 국물은 단순히 고추기름과 해산물을 넣고 끓인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육수를 제대로 내야 했습니다. 육수는 돼지고기 뼈와 달뼈를 오랜 시간 우려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불순물을 걸러내야 했어요. 하지만 처음에 제가 만든 육수는 너무 밍밍했습니다. 뭐야? 이거 맛이 하나도 없잖아. 너무 오래 끓여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돼. 적당한 밸런스를 찾아야지. 육수를 끓이는 과정도 마치 과학 같았습니다. 불 조절을 잘못하면 국물이 탁해졌고 재료를 넣는 타이밍이 중요했어요. 저는 몇 번이고 육수를 다시 끓이며 실험했습니다. 이건 좀 낫나? 국물 한 숟갈을 떠서 맛을 보았을 때 미묘하게 깊은 감칠맛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됐다. 마침내 저는 국물의 밸런스를 맞추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실전에서 완벽한 한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고 주방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방장은 빠르게 웍을 흔들며 요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재료를 준비하며 조용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방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너 한 그릇 만들어봐.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이요? 그래. 내가 만든 짬뽕. 손님한테 내보자. 이제까지 연습한 모든 것을 쏟아낼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웍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기름 둘러. 주방장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손에 익은 동작으로 기름을 둘렀습니다. 다진 마늘과 고기를 넣고 강한 불에 볶았습니다. 기름이 튀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더 세게 흔들어. 팔이 저릿했지만 이번엔 웍이 제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다진 채소와 해산물을 넣고 불을 올리는 순간 타오르는 불길이 웍을 감쌌습니다. 좋아. 불맛 난다. 국물을 붓고 한 소끔 끓인 뒤 연을 넣고 빠르게 휘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아내고 파와 고추를 올려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만든 첫 번째 짬뽕이 완성되었습니다. 주방장은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 것도 짬뽕이라 부를 수 있겠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짬뽕을 배웠습니다. 몇 달간의 수련을 마치고 저는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푸드트럭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빨간 국물을 보고 당황했지만 한번 맛본 손님들은 중독적인 감칠맛에 푹 빠졌어요. SNS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점점 단골이 늘어났습니다. K짬뽕. 이거 진짜 혁명이다. 그렇게 푸드트럭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저는 뉴욕 전역에 매장을 확장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짬뽕의 원조는 중국이다. 한 중국계 레스토랑이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심지어 매운 음식이 건강에 해롭다는 논란까지 퍼지며 사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정통 레시피와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미국인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짬뽕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논란을 극복하며 브랜드를 성장시켰고 결국 한국의 짬뽕을 미국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짬뽕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요리를 세계에 알리겠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맛을 찾기 위해